안녕하세요, 정비반장입니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정보보안 분야의 이슈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윈도우 7 지원 종료 문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에 관한 문의가 제일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의무보험이 됐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길에서 운행하려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사업에 이용을 하시려면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라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이고 왜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를 해서 지급을 받는지, 그리고 저에게 따로 문의 주신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번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보보안 분야를 다루는 현장 엔지니어라서 보험 설계나 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서 최대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이 2020년 1월부터 의무보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의무보험을 모든 사업자가 다 가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뭔지, 그리고 가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이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은 2019년 6월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배포한 보장제도 안내서인데요. 좀 논외의 이야기지만 최소한 정보통신을 다루는 국정운영기관에서 이런 자료를 배포할 때는 목차에 있는 숫자 정렬 정도는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 안내서에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내서를 제가 다 낭독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보장제도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보험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몇 년 전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한 다음에 그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이 합심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졌죠. 이럴 때 이제 기업이 배상 능력이 부족해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피해 구제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 이용자 피해 구제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바로 이런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냐를 살펴보면 기업의 어떤 단순 홍보, 아니면 온라인 마케팅, 그 다음에 통신 사업을 통한 구매 같은 영리 목적이 가미된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운영을 하거나 또는 블로그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어떠한 활동이라도 한다면 이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는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 블로그 운영 같은 거 안 하고 지마켓이나 옥션 같은데 그냥 상품 올려서 판매만 하고 있는데 가입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기 보장제도 안내서에 나와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에 물건이 판매가 됐을 때 배송을 위해서 주문자 정보를 컴퓨터에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서 저장한다, 이런 일련의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이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도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을 해서 이용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관계를 맺고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강 신청을 할 때 대학교의 웹사이트를 이용을 하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등록금을 부과를 하거나 입학금을 부과하거나 영리를 취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분들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이 5천만 원이 넘는 경우는 무조건 가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간이 과세자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분들이 여기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0명이 넘어가면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저는 오픈마켓 판매자인데 하루 구매자가 10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가입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인정보의 저장 보관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10년 정도 오픈마켓 장사를 하시면서 컴퓨터, USB 메모리, 그 다음에 인쇄물을 포함한 모든 저장 매체를 포함해서 1000건이 달성된 이후에 이것들을 파기하지 않고 92일간 보관을 하시게 되면 하루 평균 1000건을 저장 보관하는 것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저장된 개인정보가 1000건이 넘어간 그 순간부터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3달간 보관을 하면 개인정보 1일 평균 1000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고 난 뒤에 배송 목록 같은 것들을 컴퓨터에 계속 파일로 저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별도이지 않느냐. 모두 포함됩니다. 수집 경로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온라인 매출은 거의 없고 오프라인 매출만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신 분들의 개인정보만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영리 목적의 서비스를 운영 중이시라면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탈퇴요원이나 휴면 계정 같은 개인정보도 이용자 수에 해당이 되고요. 운영하는 쇼핑몰의 비회원 구매를 통한 구매자 같은 경우도 전부 이 개인정보 이용 건수에 포함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이런 보험은 또 왜 만들어가지고 영세 사업자들 힘들게 만드냐 이런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같은 영세 사업자들한테 유출될 개인정보가 뭐가 있다고 이런 보험을 의무화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착각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히 해킹 사고의 영역에서 볼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가장 알차게 써먹는 범죄행위가 보이스피싱 부분인데요. 보통 개인정보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름까지 엮여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 블랙마켓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개인정보에서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뭘 샀느냐, 그 다음에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고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 그리고 어떤 골프 연습장에서 어떤 강사한테 트레이닝을 받았느냐, 이러한 정보들이 조합이 되면 보이스피싱이 훨씬 좀 고급스럽게 그리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금액의 개인정보들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보이스피싱 사고에서 이제 영세 개인 사업자 등에서 획득한 개인정보들을 토대로 광범위한 피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단순히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큰 기업들이 해킹당해서 아니면 내부자가 유출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이거 이제 데일리 CQ 길민권 기자님께서 올려주신 기사인데요. 한 골프장의 회원인 정보보안업체 엔지니어가 제보해주신 내용입니다. 골프장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도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1만원 할인 같은 이런 미끼 상품만 나오면은 너도 나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님의 2019년 12월 기사입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추가 월급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메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메일에 첨부된 악성 첨부 파일을 열어봤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상여금이나 이런 명목으로 피싱 메일을 보낸 것 같아요. 이 기사에 보시면 이제 원자력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랜섬웨어 감염 사태를 겪어가지고 보안 수준을 높인 기업들도 이 모의 훈련에서 악성 첨부 파일을 다 열어본 걸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안뉴스 권준 기자님의 2019년 12월 기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의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런 정보들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계약금, 거주 형태, 동거인 같은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다 저장이 돼 있는데 이게 암호화돼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심지어는 이제 3자 정보 제공 동의도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님께서 올려주신 2018년 기사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정보들은 매우 저렴하게 거래가 되지만 단순 정보에 대해서 이제 추가 정보가 조합된 개인 정보들은 엄청 비싸게 거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형외과에서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성형외과 고객들한테 비트코인을 내놓지 않으면 페이스리프팅 시술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겠다.
하겠다라는 협박 메일까지 보내는 그런 2차 피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네, 이번에는 처벌 사례인데요. 아마 최근까지 발생한 처벌 사례들 중에서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기사인 것 같습니다. 블로트의 이지영님께서 올리신 기사인데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위메프가 과징금 18억 5,200만 원을 부과를 받았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요. 이 위메프의 유출 정보가 20만 명도 아니고 2만 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딱 20명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규모의 유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 뭐 이런 반증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 가입 안 하고 사고 나면 그냥 손해배상하면 안 돼? 라는 질문을 하시는 용감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님께서 1월 7일자 기사를 올려주셨습니다. 개인정보 책임보험 가입률이 아직도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규모 사업체부터 단속을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정보통신망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별표 9의 처목을 보게 되면요. 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2천만 원입니다. 이게 최대 2천만 원이 아니고요. 한번 행정지도 단속에 걸리실 때마다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해킹이나 뭐 개인정보를 전산 같은 데서 빼내서 유출하는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이다 보니까 좀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간 보험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무 가입해야 된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뭐 보험 내용을 잘 안 알려주더라 뭐 이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보험이 탄생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보보안 대표 3법이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보통신망법,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흔히 통비법이라 하죠. 이렇게 세 가지 법을 정보보안 대표 3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을 명시한 개정 법률은 정보통신망법이고요. 이 정보통신망법 안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라는 큰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를 상세하게 망라한 법안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보시면 개인정보 단체 소송에 관한 부분이 정리가 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단체 소송에 대한 부분, 거기다가 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번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이 탄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된 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보관할 때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장치가 마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이런 안전장치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거면 개인정보를 아예 수집, 저장, 보관을 하지 마라라는 게 법률의 요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자꾸 사고가 나니까 뭐 ABS 브레이크라든지 뭐 에어백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고 아니면 의무 장착해야 되고, 속도 제한 장치가 설치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라. 그 다음에 안전장치 보험 의무 가입을 안 하면 운행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출시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보험 2라는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1이라는 상품이 있었고요. 사이버 종합배상보험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정보법에 의거해서 은행, 그 다음에 은행의 지주회사, 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사 같은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20억 원 한도로 가입을 의무화를 했었고요. 이번에 의무화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보험 2라는 상품입니다. 보도자료를 보시면 2019년 6월 4일에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통과됐다고 나와 있죠. 결국 이 시행 시기는 2019년 6월 13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작되면은
되면 개인 사업자들이 혼란이 올 수가 있으니까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를 안 했죠. 근데 2020년 1월이 되면서 이게 의무 가입이 강제가 됐고요. 이제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알려졌냐를 좀 살펴보면 사실 좀 깝깝한데요. 이 법이 시행된다는 거는 사실 2019년 2월에 이미 입법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법 예고를 공개를 이미 했고요. 그리고 2019년 6월에 의무화가 시행이 됐죠. 문제는 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게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보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가 돼서 보험 상품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손보사들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아예 없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 요율을 보험개발원에서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상품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기에는 손보사의 리스크가 좀 너무 컸죠. 그래서 2019년 8월에 KB손보, 삼성화재, DB손보가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가지고 상품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상품이 출시가 되기 시작했고요. 6월부터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손보사들이 7월에 이미 상품 출시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배상 책임보험 원 상품의 보장 내용만 강화한 거기 때문에 신규 대상 고객인 영세 개인 사업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좀 심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2월에 단체 보험이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특약 부분이 강화된 보험 상품도 12월 들어서 이제 출시가 됩니다. 의무화가 실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제 보험 상품이 경쟁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게 뭐 당연하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험의 보장 범위나 내용은 어차피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각 보험사의 내용이나 납입보험료가 대동소이합니다. 기본 보장 내용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고객이 손해배상 소송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소송 비용, 그리고 손해배상금, 공탁보증,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 같은 것들이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보험이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책임을 면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뭐 벌금이나 이런 거는 보장이 안 되고요. 이 보험이 보장하는 거는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손해배상 비용의 보장을 해준다라는 것들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무조건 저렴한 거를 가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평균 저장 관리되는 이용자 수별 그리고 매출액 기준에 따라서 최저 가입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예상 월간 보험료가 공시된 자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뒤쪽에 실제 가입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얼마 정도 드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영세 개인 사업자분들이 최저 가입 금액 기준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 그리고 10만 명 이하 정도에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요. 월간 보험료는 뭐 한 5만원 선입니다. 연간 보험료를 따져보면은 중형차의 한 1년 종합보험료 정도 수준? 혹은 그거보다 좀 저렴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광고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주변에 이 보험 가입 같은 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수소문을 좀 해봤을 때 2020년 1월 지금 현재로서는 MG손해보험이 그래도 보험료가 제일 저렴하게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보험료는 시시때때로 계속 바뀌니까요. 주변에 잘 수소문 하셔가지고 보험료가 좀 저렴한 손보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조업이나 유통업 같은 기업 대 기업 간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업종도 이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되냐?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거래 상대 기업의 뭐 하자 보수 접수나 이런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기업 전용 쇼핑몰 뭐 그 외에 뭐 홈페이지 게시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기업 간 거래를 할 때 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같은 업무에 필요한 이메일 주소라든지 뭐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이런 정보들을 1000명 이상 보관하고 계신다. 의무가입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단 이 개인정보를 카운트할 때 우리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는 카운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개인정보가 몇 건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지를 파일, 자료,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검색해서 카운트해주는 단속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찝찝하시다 싶으시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가입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해드립니다.